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1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그 다음에 코스닥은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또 시작부터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지표가 되는 미국 시장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반등했지만 그저께 좀 많이 어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충격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보면 사실은 꾸준히 좀 올라왔거든요. 네, 유동성 그 자금을 풀고 나서부터는 꾸준히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41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런 상승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조금 위태위태하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16,000포인트에서 14,000, 15,000포인트까지 아직도 그래도 10%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유동성 자금이 빠지면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가 확실히 실렸죠,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탄탄한 종목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하락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런 기업들의 성장성까지도 좀 뭔가 물음표다. 네, 성장을 더 할 수 있을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증시 전체가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2022년 정도는 금리 인상의 시작, 네, 금리 인상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실적이 코로나로부터 이제 특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2023년을 갔을 때는 코로나부터 이제 회복이 좀 되었고 기업의 실적도 성장성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네, 잘 버티던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2024년이라든지 2025년 이런 전망들이 그죠? 전망들이 좀 좋지 않아지거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제 꾸준히 진행되겠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출에 대한 그런 이 부담감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좀 터질 수 있는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좀 이제 그런 대외적인 이슈나 그런 큰 사건에 의해서 증시가 이제 이전처럼 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섣불리 이렇게 정확하게 막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실적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트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뭐 횡보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2900선은 그래도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 지지 라인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좀 이제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이 네, 증시가 잠깐 이제 패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900선이 떨어지고 쭉 내려간다면 이제 뭐 2600선, 700선까지죠. 네, 이 정도까지는 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는 선제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좀 하락을 한 상황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월봉도 네, 20 월봉선 주변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 네, 금액을 좀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투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계속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죠. 옵션 만기일 전에 좀 잠깐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매도로 네, 포지션을 잡아서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사실 크게 썩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가 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성장주 위주로 좀 관심을 받을 때 회복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관망을 하고 숨죽여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네,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재미도 없고, 네, 무리해서 투자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고점 자체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단 세기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다시 메워주긴 합니다만 이런 라인 자체가 무너졌을 때는 코스닥도 충분히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900포인트까지도 좀 가능하다. 만약에 미국의 증시 패닉이 일어난다면 좀 기계적인 매도에 의해서 그렇게 패닉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네, 분명히 그 이후에 그런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았을 때도 이제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달까지도 조금은 좋지 않은 분위기가 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탄탄하게 탄탄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 증시는 네,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좀 하면서 네, 1900, 1190원,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점 라인 어느 이상은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체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충분히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만약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이런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치솟는다면 네, 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 일단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 증시 좀 올랐지만 유럽 증시는 좀 내렸고요. 그래서 크게 뭐 변화 없이 진행한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8%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년의 흐름대로 지금 국채금리가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꾸준히 뭐 매일매일 뭐 매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분기마다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여파도 충분히 이제 제한적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장이죠. 네, 연방은행 이런 쪽에서 좀 적절하게 네, 배율을 이 분배를 하면서 네,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오늘 증시는 그만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2.6% 네, 하락했고요. 21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320만 주 정도로 크게 거래량이 계속 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 페이지 전체가 네, 500만 주 이상 거래된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거래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뭐 크게 거래량이 없이 그냥 기계적인 매도로 의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두산중공업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기업에 대한 가치가 문제가 생겼거나 뭐 그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매일매일 이 차트의 흐름, 주가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천천히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41선을 태우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점 라인 자체도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저점을 찍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을 해준다면 계속해서 세기형 흐름으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바닥을 오랫동안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세기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패턴도 보더라도 네, 21선을 뚫고 나서부터는 21선을 채우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두산중공업이 급락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지 네,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차트를 좀 보면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시기와 그 다음에 요 시기죠. 이 두 시기가 사실 두산중공업의 기업 입장에서 뭐 갑자기 그 흐름이 바뀌었다라든지 엄청난 소식이 나왔다라든지 그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흐름은 천천히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는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큰 사건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여기서 이제 저점 흐름을 깨면서 한번 음봉을 세게 이렇게 네, 때려버리죠. 근데 거래량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틀 만에, 3일 만에 바로 이제 바로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그 고점 라인을 뚫어버리면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 자체는 매수 세력이 붙어가지고 올리고자 이제 작정을 하고 올리면은 분명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 없이 그냥 매수 세력이 받쳐주지 않고 그냥 때려버리면 그런 지지 라인도 힘없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사실 차트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을 쓰고 뭔가 무게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큰 그림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쁘게 좀 패턴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종목이 사실 잘 없긴 한데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주 차곡차곡 잘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뭔가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증시 분위기 자체가 일단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5일이고요. 오늘이 그 다음에 내일 16일, 그 다음에 17일이 이제 월요일입니다. 17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신주인수권 상장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네, 신주인수권이 좀 상장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4거래일 정도가 남았죠. 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신주인수권을 상장할 즈음에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네, 그런 청약률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마냥 떨어지게 된다면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일에 이제 실권주가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신경을 쓰겠죠. 아무튼 일단 증시 분위기가 지금 당장에서야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정도의 주가를 좀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2차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22,200원 정도가 되어야지 네, 두산중공업이 16,000원 정도 네, 그런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1조 3,200억 정도가 이제 유상증자 금액으로 모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2월 달 초까지는 그런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한 3일 정도가 주가가 좋게 형성이 좀 돼야 될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1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신주인수권 상장 때 그때 이제 그냥 심리적인 반응을 위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있나요? 이 공시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청약 기간이 있고요.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사항 해가지고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 기간을 보시면 구주주 청약일은 2월 10일부터 2월 11일 2영업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주식 계좌에 돈을 넣어 두시면 네,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신주주권 증서에 관한 사항인데요. 요거는 이제 상장일은 1월 21일에 상장이 되어서 1월 27일까지 5영업일 동안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7일 정도가 날짜가 잡혔고요. 사실상 이제 금, 월, 화, 수, 목 이렇게 상장이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목요일까지 이제 주가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뒤에 이제 2월 달 초 이제 설 지나고 나서 2월 3일이죠. 네, 2월 3일부터 해가지고 2월 4일 그 다음에 2월 7일 정도가 네, 그 중요한 날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 가격 결정이 될 거고요. 사실상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좀 고점으로 가가지고
27,000원, 28,000원 이상이 되어야 16,000원보다 이제 높게 형성이 될 텐데 그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정도의 16,000원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1조 3천억, 1조 3천억이죠. 네. 그 정도면 유상증자 이번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네, 청약일쯤에 주가를 좀 상승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네, 신주가 이제 상장되기 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지 네, 평소 같으면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매물 조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전부터 해가지고 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주가가 조정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신주 비율이 15.9% 정도죠. 그래서 크게 많은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정도 뭐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이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원전에 대한 트렌드,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는 기간 좀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이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급은 기간 투자자 수급인데요. 그 중에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연기금 투자자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보험 투자가 이제 새해 초부터는 좀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주인수권에 대한 그 기준일이 그죠? 기준일 지나고부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할 건데 그 권리를 행사하면 이제 또 이 주식 전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을 이제 매도를 미리미리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투신 투자자는 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이제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파는 그죠?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수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는 뭐 굉장히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뭔가 좀 에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페이지가 별로 잘 뜨진 않네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1,300만 주, 1,400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대차 잔고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늘어났는지 일단 체결 자체가 지금 대차 잔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이틀 동안 1,000만 주 이상, 1,100만 주 정도가 대차 잔고가 체결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잔고 자체가 4,700만 주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같이 늘어나면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 잔고는 못 보지만 여기서 공매도 거래 수량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많이 늘었었네요. 그래서 원래는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공매도 거래가 13일, 14일 이렇게 이틀 동안 상당히 이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전체 거래량이 한 300만 주, 400만 주 정도였는데요. 그 거래량의 거의 30% 이상을 이렇게 공매도를 거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공매도 비율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이틀 동안 또 이렇게 공매도가 갑자기 활발하게 들어온 이유를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공매도는 결국에는 외인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에서 그 외인 투자자의 지분이 이제 결국에는 3월 그 신주 상장일에
이 공매도 상환이 대량으로 이뤄지면서 외인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 현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공매도와 대체 잔고가 갑작스럽게 또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띨지는 일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때린 건지 아니면은 어, 이 수량 자체를 그냥 늘려놓은 것인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공매도 수량에 대비해서는 주가는 뭐 크게 많이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좀 늘어나는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자, 추정 물량도 이제 40만 주에서 160만 주로 매도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고요. 지금 전일도 84만 주 매도였는데 오늘도 이제 160만 주 매도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24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3%에 대해서 외국인 보유율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보유 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이용해서 이미 매도를 미리 쳐놓고 그걸 이제 값싼 가격에 신주를 상장시키면 또 보유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꼼수라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좀 그런 빈틈을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공매도를 지금 열심히 또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원이 이제 메릴 린치, 이 투자 증권은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메릴 린치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매도를 치기로, 네,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JP 모간, 이런 쪽이죠. 네, 그래서 좀 좋아하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이 5일 동안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매도량을 보시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근에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네. 뭐 메리츠는 이제 매수 세력으로 좀 들어왔네요. 네. 아무튼 요런 쪽에서 좀 그죠? 네, 요런 쪽에서 또 이제 공매도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주가가 뭐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에도 공매도 거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것인지, 그리고 신주인수권 상장 즈음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큰 그림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네,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수소터빈 소식이고요. 이제 경남 쪽에서 경상남도 쪽에서 이렇게 수소 터빈을 또 이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빈 하면 이제 생각나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죠. 가스터빈을 이제 실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스터빈뿐만이 아니고 이제 수소를 이용한 그 터빈까지도 두산중공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2027년까지 두산중공업이 수소 가스터빈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상남도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2027년까지 시험 발전소를 추진을 하고 부품 제조 기술 지원 센터도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터빈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수소 터빈은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터빈과 달리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한다. 고온의 극한, 그 다음에 연소 환경 특성상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부품의 제조 영향 확보와 신뢰성 향상이 터빈 효율과 성능을 결정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이제 2019년 두산중공업이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국산 가스터빈 산업을 미래 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내 생태계 조성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다져온 가스터빈 산업 영향을,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가스터빈 산업이죠. 그걸 영향을 수소 터빈 쪽으로 확대를 한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기업의 그 R&D와 맞춰서 이렇게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국비 90여 원과 그 다음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약 200억 원을 투입해서 중소부품기업이 생산한 핵심 부품의 신뢰성 평가와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7년까지 수소터빈 시험연구 발전소 건설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주 도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소 터빈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간 유지비도 유지 정비 시장도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죠. 시장이 40조 원 정도면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육성을 하고 선제적으로 지금 수소 가스터빈이 개발된 국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중공업과 이렇게 도 차원에서도 지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 터빈 이전에 가스 터빈을 또 이제 밀어주면서 네,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스터빈 사업도 잘 진행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시장 소식입니다. 자, 이제 수출 진단을 또 이제 한 것 같고요. 얘기를 드리면 동유럽일까 사우디일까 유력한 수주 후보지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소식도 있었죠. 그래서 체코랑 폴란드 이어서 사우디의 원전 수주 의지를 이제 밝혔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 대형 원전 수주 의지를 밝히면서 중동 지역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체코와 폴란드의 원전 입찰일도 예정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이 수주에 유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도 입찰 일정과 방식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가 돌발 변수가 적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진 것이 이집트 원전인데요. 이집트 원전이 제일 이제 수주가 유력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낼 것 같고요. 거의 뭐 단독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의 수주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습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그런 주요 기기가 아니고 EPC에 대한 그런 시공측이기 때문에 규모는 이제 2조에서 3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이제 두산건설과 현대건설이 이제 큰 건설이 이제 양분을 하고 나머지 이제 기자재 사업을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천억 이상의 그런 수주가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체코와 폴란드죠. 네, 체코와 폴란드고요. 사실 체코는 2026년부터 그런 착공 예정이고요. 폴란드는 2024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거의 올해쯤에는 이게 결정이 어느 정도 나야 되죠. 그래서 기자재라든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래도 2, 3년 전에는 좀 최종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코 같은 경우는 내년이 빨라도 이제 내년이고 그죠? 빠르면 이제 올해 말 혹은 내년이고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그렇게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고 들어온 것이 사우디에 대한 수주인데요. 근데 요거 사우디는 근데 좀 잡음이 들리는 것이 이제 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에서 대형 수주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을 했다. 근데 이제 APR 1400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평가는 한편 석유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등 에너지의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고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PR 1400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내수 시장에 있는 원자력들도 전부 APR 1400이고요. 그 다음에 그 UAE죠. 네. UAE에 납품했던 4개에 대한 그 원자력도 APR 140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 사우디와는 이제 스마트 SMR이죠. 네, 그런 SMR도 이제 소형 원전 스마트도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국 정부 간 원자력 분야 협력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우디 대형 원전을 수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우디 원전 수출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하고요.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APR 1400 설계에 미국 소유의 기술이 포함돼 100% 국산 설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로 양국 사업
사업자 간에 악감정이 깊은 상황이라서 사우디 대형 원전 사업 진출도 말처럼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사우디보다도 이제 체코와 폴란드 쪽에 이제 수주 가능성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체코는 이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해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의 3파전 양상을 띠고 있고, 폴란드는 이제 미국과 맺은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한국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 러시아와 러시아 그 로사톰 자회사 AS 이사와 우리나라 그 원전 프로젝트 팀이죠. 그렇게 2차 측 시공을 받은 거 혹은 이제 뭐 내부에 이제 기자재를 수주를 받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폴란드 전체를 수주하기에는 이제 미국과 맺은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서 이 사업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전체 수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 자체는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협약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총 6기 중에 3기는 미국, 뭐 3기는 한국,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집트 다음에는 이 폴란드 원전이 유력한 수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두산중공업은 내부의 이제 기자재라든지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체코 사업은 경쟁 입찰 방식인데다가 사업 진행도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공동 지출을 모색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폴란드 사업은 노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과 미국, 폴란드 정부 간 3자 협상에 따라서 한국이 충분한 적정한 비율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체코라든지 폴란드 전부 다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3파전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진행을 했을 때 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적정 비율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프랑스의 원전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자로의 용접 불량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제 5기가 가동이 중단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상 냉각 장치 용접부 결함을 확인을 했고, 또는 뭐 의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냉각 장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이제 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크다면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냉각 장치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용접부가 이제 금이 가거나 혹은 뭐 결함 문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네, 의심이 되거나 금이 간 것은 이제 네, 전부 5기 정도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가동이 중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DF에 대한 그런 기술력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수주 이 결정을 한 상황에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내부 원전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그 UAE 4개 큰 프로젝트죠. 사막에서 진행한 그 큰 프로젝트가 잘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결정적인 결함이 경쟁 국가에서 생긴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입장으로 좀 이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프랑스는 총 56기, 그죠? 6기의 원자로가 있을 만큼 기술이 굉장히 좋죠. 네, 엄청나게 많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EDF인데요. 이렇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혹은 미국 그 3파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폐핵 연료를 다시 쓰는 연금술. 이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이로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원전의 가장 큰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인 그 폐 연료봉에 대한 처리죠. 네,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 연료, 즉 이제 폐 연료봉을 다시 원자력 발전에 쓰는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 기술이 실현되면 저장 시설이 포화되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원전들에게 이제 숨통이 트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제 기후 변화의 게임 체인저로 이 원전을 꼽으면서 직접 이제 4세대 원전 SFR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들었고요. 테라파워죠. 테라파워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직접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지금 소듐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기술이기도 하고 그게 이루어지면 원전이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해 한미 공동연구진이 파이로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결론을 담은 이제 보고서가 제출되었죠.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R&D에 대한 지원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R&D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파이로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라늄 93%가 남아있는 폐연료봉을 이제 거의 5%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요. 폐연료봉을 그 다음에 독성은 0.1%로 이제 감소가 되고요. 폐기물 처리장 규모도 1% 내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 프로세싱은 꾸준히 개발되어야 되고 지금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 폐연료봉 처리 이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원전 해체 기술 중에 하나가 또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은 원전 해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원자력 시장 자체가 수주를 앞둔 시장이 많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올해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신주인수권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흐름을 좀 기다려 보다가 이제 2월 초에는 설 지나고 2월 7일까지는 2차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 거기에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바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8일부터 3월 이제 신주 상장까지는 조금 이제 주식의 흐름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조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두산중업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한 4월 달까지는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눈치를 좀 살피면서 좋은 자리가 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시장의 그 흐름도 조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